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경제 현상을 쉽게 설명드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경제 전망까지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당장의 주식이나 원자재 등을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시장 변화에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의연하신 이런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집중을 하겠지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땡겨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지금 혹시라도 막 피가 마르시는 분들은 결론에만 집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주식시장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알아볼 텐데요. 6월에도 또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 수치가 급등을 하던 급등을 하지 않던 미연준은 이미 코로나 기저 효과가 5월, 6월에 발표된 물가 지수에 녹아 있을 거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의견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기준금리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연준은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반면에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연준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고 미리 대응하는 분류가 나눠져서 시장을 흔들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좀 1차적으로 다음 달 6월에 발표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을 우려시킬 수 있는 뉴스에 원자재 가격이 막 갑자기 더 급등을 했다. 또는 원자재와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이런 항목에 있는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의 대응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앞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미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기다려라 이런 의견을 또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또 안심시킬 거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주식시장이 확실히 위로 올라갈지 또는 확실히 하락할지 이렇게 방향을 잡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 계속 펼쳐질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로 시장 컨센서스라 그러죠. 기대치보다 낮게 발표가 된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던 연준의 의견이 맞는구나. 그러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도 천천히 인상을 할 거고 주식 마음대로 좀 더 투자해도 되겠구나 싶으니까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을 할 거고요. 반면에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CPI가 이번 5월 CPI처럼 기대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는 틀렸구나 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퍼져나가고 그럼 조만간에 연준은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쨌든 연준이 자기들이 전부 다 틀렸다 죄송하다 이럴 리는 없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7월에도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텐데 이 물가지수를 보면서 7월 27일에 시작될 FOMC에서 이제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연준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물론 7월 27일에 FOMC가 열리기 전에 주식시장은 당연히 그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더 빠르게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다음 달과 다다음 달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건데요. 그런데 이 전망은 저 혼자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거의 국내 대부분 애널리스트 및 공부 좀 했다는 전문가들이 내놓는 공통적인 예측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전망을 내리는 걸까요? 답은 행동경제학입니다. 벌써 좀 어려운 용어 쓰는 것 같으니까 좀 짜증 나실 텐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행동경제학은 뭐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 등 이런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원인을 예측할 때 또는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거다를 전망할 때 인간의 심리학, 사회학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이 행동 패턴을 근거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대부분 유사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 채권,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이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과거 유사한 상황을
찾아내고 이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의 미래 예측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것도 한번 잠깐 알고 넘어가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 이전까지 유행하던 경제 논리거든요.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때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정보가 주가에 녹아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봐야 어차피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추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볼 것도 없다, 어차피 네가 아는 건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 시장을 못 맞춘다, 그냥 인덱스 펀드 분할 매수해라, 그럼 언젠간 오른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듣자고 시간 내서 뭐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장을 한번 이겨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 바로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나마 좀 확률 높은 미래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년이죠.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 성장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4% 성장을 하고요. 유럽은 미국보다 더 낮은 4.4%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2020년 코로나 침체로 글로벌 경제가 마이너스 3.3%,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6%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원상 회복이 아니라 경제가 추가로 더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구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고요. 그러면 과거에 폭락 이후에 회복하는 구간에 원자재 가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2000년대 IT 버블 붕괴 이후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먼저 원유는 원자재의 채굴에 사용이 되고 원자재의 운송, 그리고 또 그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 역시 이 제품들을 운송하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척도가 됩니다. 2000년대 IT 버블 붕괴 이후 국제유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그림처럼 다우지수가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에 2003년까지 줄곧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나스닥 지수는 엄청나게 하락했고, 2003년부터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2001년 9월부터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좀 더 빠르게 반등을 시작했고, 2003년까지 2002년 19달러에서 2003년 38달러까지 거의 2배 이상 급격한 상승을 보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경제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대체로 유사하죠.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주식시장 또한 반등하기 시작한 게 바로 200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국제유가도 함께 오르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국제 유가만 유독 더 빠르게 올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이유는 바로 9.11 테러 때문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죠. 테러의 배후에 알카에다가 있다, 이게 밝혀졌고요. 미국은 즉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알카에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원유의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그때부터 급속하게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이라크 전쟁이 또 장기화되기 시작했고요. 원유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경제가 회복한 2003년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해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급등을 한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2003년 이후 국제유가는 역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이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국제유가도 장기적으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역사를 거슬러서 이어지는 폭락 사례인 금융위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입니다. 2009년 초 글로벌 경제가 거의 폭락했던 이런 시기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를 찍었고요. 하지만 2011년에는 국제유가가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거의 3배 이상
빠르게 상승을 하죠. 하지만 동일한 구간에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다우지수는 2009년에 약 7,000포인트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하기 시작한 건 마찬가지인데 2011년 12,000포인트로 2배가 좀 안 되게 상승을 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국제유가가 3배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하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한참 느리죠. 또한 최근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거의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으나 최근에 빠르게 회복한 것, 이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지난 20년간 3번의 증시 폭락 이후 회복의 구간에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시장에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보다 투기 자본의 영향이 커진 시기가 2000년대 이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은 원자재를 매입을 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원자재를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데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버리면은 저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하죠.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을 거의 움직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뭔가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뭔가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기 자본이 와서 미리 선물을 막 매수를 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구간에는 공통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이 주식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2년도 그리고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구간에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동반해서 나타났고요. 해당 시기마다 분석 자료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도 그렇고요. 또 자원을 수입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동반해서 재고를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확보하면서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 구간에 가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소비량보다 좀 더 과하게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거죠. 또한 경기 둔화를 겪고 난 이후 이 원자재를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도 인원 부족이나 아니면 지진, 파업, 질병 등 이렇게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가 증가하는 이 초반에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동일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공통된 원인으로 원유라든가 구리 등 범용성이 높은,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격은 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했고 초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 또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처럼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코로나를 포함한 IT 버블 붕괴부터 금융위기까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 미연준은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각국 정부 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쳐서 시중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 중 일부는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원자재의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경기 침체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초기 구간에 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공급 차질과 업체들의 재고 확보에 따라서 가수요가 증가했고 또한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주식시장보다 더 빠르게 급등을 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현재 코로나 침체 이후에 지금 회복 구간인 2021년 지금 또한 과거 역사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사실상 새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또한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중간에 다른 움직임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났는지 이것 또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케이스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국제유가거든요. 2009년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반등을 시작한 국제유가는 2011년 초까지 배럴당 112달러를 넘기면서 빠르게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는 78달러로 다시 급락을 하죠. 그리고 2011년 고점을 넘지 못한 채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2014년 우리 모두 잘 아는 셰일 에너지가 개발이 되면서 치킨 게임으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럼 금융위기 이후 회복 구간에 2011년까지 고점을 찍은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뉴스처럼 2011년 4월에는
FOMC죠.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4월, 5월 당시에 당장에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MBS죠. 모기지 채권의 재투자만 조금씩 중단을 한다. 이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이게 출구 전략의 시작이라는 거죠. 매달 매입하는 국채 재투자를 중단하고 어느 시점쯤 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그 다음에 아예 보유한 자산까지 매각한다. 이런 순서가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은 항상 이렇게 1, 2년 후의 미래 기대감까지 가격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림처럼 2011년 연준의 MBS 재투자 중단 논의 이후 그림의 붉은색 선인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향후에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자산 매입까지 중단이 되기 시작하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녹아 있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제 유가 역시 2011년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다가 2015년 셰일 에너지가 개발되면서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2011년부터 뉴스들을 찾아보면 더 이상 인플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디플레이션 또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두 가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앞서 알아봤죠.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그래도 확률이 높겠죠. 그림처럼 미 연준이 국채 매입 축소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시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멈출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 또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럼 2003년 이후에는 왜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했느냐? 자, 이걸 알아보면 2010년까지 발생한 중국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수요가 나타난다면 원자재 가격이 그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물론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그런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회가 어떻게 승인을 하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다면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 흐름으로만 볼 때 빠르면 7월 또는 9월에 FOMC 회의에서 채권 재투자 축소에 대한, 즉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7월 또는 9월 이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몇 달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죠. 그럼 두 번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과거 3번의 폭락 이후 주식시장이 상승하던 국면에서 한 번씩 주식시장에 조정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때 공통된 원인 또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자재 가격이 단기에 너무 상승하면서 주택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요. 철근부터 지붕 등 이런 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서 주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주택 경기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어지기 전에 선분양을 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측을 하고 지어놓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꼭 건설뿐만 아니라 이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 또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것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지 못한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둔화되고요. 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또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결국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식시장 또한 조정을 받았던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고 이건 1, 2분기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같은 이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의 상승세를 둔화시킵니다. 즉 제조업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데 일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미국과 무역을 하는 신흥국들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신흥국에 투자되는 자금들은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주로 수출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외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ISM 제조업 지수가 꺾인다. 그러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과거에도 역시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한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이 둔화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횡보를 보였던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혹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또 연준이 돈을 풀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트럼프 집권 당시를 제외하면 연준은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정권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식시장이 항상 하락하면 연준이 돈을 풀어주겠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미국의 물가를 관리하는 게 주요 임무인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대응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기관이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일단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런 긴축의 과정에 돌입을 하면 일시적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이렇게 혹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더라도 미 연준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달리 바로바로 금리 내리고 돈 풀고 그런 역사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6월부터 해서 7월, 9월 사이에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다가 약화되기 시작했던 지난 2011년과 유사한 흐름이 주식시장과 원자재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 등 국채 시장 이렇게 자산 시장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 보시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 많아서 아주 쉽게 전망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드렸던 거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